자, 그럼 대단원 핵심 노트를 봐볼게요. 대단원 핵심 노트 처음엔 뭐라고 나오죠? 문학의 가치와 내면화라고 나오죠. 내면화란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내가 아예 습득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1번은 문학에 대한 반응과 이해가 나와 있는데 독자는 자신의 경험, 가치관, 신념, 상상력, 목적, 배경 지식 등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학 작품이 있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은 독자는 문학 작품과 끊임없이 뭐를 한다? 상호작용을 하며 의미를 재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작품 안에 악역이 나오면은 얘는 왜 이렇게 못됐어? 이러면서 문학 작품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주인공이 울면 나도 같이 눈물을 찔끔 흘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같은 문학 작품을 읽어도 등장인물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가 누구마다 독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옆에 캐릭터를 볼게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독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동원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 작품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읽었을 때 그냥 그렇군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돼도 되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이렇게 의심해보기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다음을 봐볼게요. 자, 이번에 문학적 가치의 유형이 나와 있죠. 맨 처음에 나온 게 뭐? 지적 가치. 그 다음에 뭐? 윤리적 가치. 그 다음에 뭐? 심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지적 가치에는 뭐가 나와요?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새롭게 인식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거를 알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던 거를 더 깊게 알 수도 있고 이런 면도 있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다음 윤리적 가치에는 뭐가 나와요?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윤리적 성찰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거를 명확히 모르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할 기회, 성찰할 기회, 반성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심미적 가치를 볼게요. 작품에 담긴 다양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정신의 고양과 정서 함양을 하도록 함이래요. 자, 뭐래요? 이게 뭐냐면 작품을 읽으면서 이 부분 정말 좋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정신의 고양,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느낌, 그리고 정서 함양, 슬픔, 기쁨, 분노 이런 정서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옆에 애가 뭐라 그래요? 또 가치란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야. 문학은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게 가치인데 인간은 그 가치를 어디에서? 문학은 형식,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엔 뭐가 나와요? 문학과 자아 성찰의 관계가 나오는데 작가는 우선 작품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죠. 그랬더니 독자가 뭐예요? 작품에 그려진 인물들의 삶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는 거죠. 뭐를 통해? 문학을 통해서. 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자신을 성찰하면서 풍부한 감수성, 상상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춘 내면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교훈을 전달해주면 독자는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감수성, 상상력, 포용력, 가치관 같은 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옆에 얘기를 또 들어보면 청소년기에는 문학작품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또래 인물을 보며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어 래요. 그쵸? 우리랑 비슷한 나이의 또래가 나오면은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작품에 감상하거나 작품 속 인물의 상황을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지라고 하고 끝이 났죠. 네. 자, 다음 4번을 봐볼게요. 문학과 뭐의 관계? 삶의 관계래요. 문학과 삶이라고 나와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다 경험할 순 없지만 문학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이런 삶의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수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과의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더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효용성은 뭐가 있을까요? 효용성은 효과라고 하면 되겠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삶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넓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를 봐볼게요. 문학 내면화 방법과 그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문학 내면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작품에서 발견한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에 견주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래요. 여기에 만약에 문학 작품에 이럴 리는 거의 없어요. 살인은 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나의 가치관은 뭐예요? 살인은 하면 안 돼. 이러면은 이 문학 작품은 왜 이래? 라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판적으로 생각이라는 게 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생각이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할 땐 이건데?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품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하기래요. 만약에 이 작품이 내 삶에서 엄청 큰 의미를 갖는다. 별거 아니다. 그냥 읽고 끝났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기. 그러니까 작품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에서 더 나아가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생각하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해서 쓴 작품이라고 해봐요. 얘가 이런 나라를 여행 다녔구나. 나도 나중에 여행을 많이 다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면화를 하면 결과가 뭐다? 글의 가치를 발견하고 독자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지속적 성찰을 통한 실천을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나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하는 걸 또 들어볼게요. 내면화란 태도나 가치, 규범, 사고, 지식 같은 것들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 결과는 우리의 삶에 내면화될 때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끝이 나는 거죠. 자, 다음을 볼게요. 다음엔 뭐가 나오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글 읽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글을 쓰는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매체의 특성을 봐볼게요.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자우편의 특성 중에 공통점은 공식적 목적이나 비공식적 목적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문자 언어,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모티콘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차이점을 봐볼게요. 이거는 온라인 대화만의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그쵸?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 문자 메시지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다 간결하고 신속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분량의 제한이 거의 없어 많은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건 뭐의 특성? 전자우편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인터넷의 글쓰기의 문제점과 유의할 점이라고 나와 있죠? 옆이 좀 시끄럽네요. 자, 우선 문제점은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 인터넷에는 반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막 예를 들어 딱히 생각이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하버드가 우리나라 학생만을 뽑기로 했다. 이런 허위 사실이 유포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자료 등을 표절하여 도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표절 검사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할 때 유의할 점은 뭐냐? 게시하려는 정보가 타당하고 믿을 만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출처를 쓴다든지 아니면 근거를 쓴다든지 해야 한다는 거고, 다른 사람이 말이나 글, 자료 등을 인용할 때에는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거 그냥 가져와서 쓰면 안 되고 출처 밝혀달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댓글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지 말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하는 태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어. 따라서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해 라고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지켜주지 않으면 신고가 당해서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다음을 봐볼게요. 자, 이제 내 인생의 시에 대해 볼게요. 여기에서의 학습 목표부터 봐볼게요. 문학작품이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지니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문학작품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림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말해보자 라고 나온 것부터 볼게요. 처음엔 뭐가 나와 있죠?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과 다음에 박수근의 우물가라는 작게 나와 있어요. 자, 생각 도우미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도와줄 거예요. 자, 뭐래요? 밀레는 19세기 프랑스 사람으로 농촌의 일상적 삶을 서정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린 화가야. 박수근은 20세기에 활동한 우리나라의 화가로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림에 담았어. 제시된 그림이 그려진 시대나 지역은 다르지만 당대 여인들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비슷해. 그림을 보고 각 그림에 등장한 인물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뭐래요? 밀레의 그림 속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농촌 여인들은 가난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어떤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박수근의 그림에서 빨래가 널린 초가집 앞 우물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여인들은 소박하고 정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단원을 미리 봐볼게요. 이제 찬밥이라는 건 자유시, 서정시라는 갈래이죠. 이 시는 찬밥을 통해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형성한 자유시, 서정시이다라는 거죠. 이 시의 성격은 회상적, 감각적,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의 화자는 과거 가족에게 따스한 밥을 지어주고 정작 당신은 찬밥을 먹었던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 시의 제재를 봐볼게요. 제재는 찬밥이고, 이 시는 찬밥을 제재로 하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의 주제는 어머니의 희생적 삶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의 화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찬밥을 먹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린다. 가족에게 따스한 밥을 지어 먹이고 자신은 찬밥을 먹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녀의 희생적 삶과 사랑을 깨닫고 있다.
가족을 위해 헌신적 사랑을 베풀지만 사회에서는 소외되어 찬밥으로 평가받는 어머니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시에 나와 있는지 우리는 시를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작가 소개를 봐볼게요. 문정희는 시인이자 우리 사회의 여성 억압적인 현실과 여성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작품을 주로 썼으며 여성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통찰을 진솔하게 그렸다라는 거죠. 주요 작품으로는 새떼, 찔레, 오라, 거짓 사랑아, 비망록, 작은 부엌 노래 등이 있다라는 거죠. 여성성, 일상성이 중요하겠죠? 네, 다음은 그러면 배경 지식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정서와 태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서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느낌이나 감정, 생각인 거고 이거는 기쁨, 슬픔, 그리움, 한, 희망의 정서 이런 게 다 정서라고 하는 거고 태도는 뭐다?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적 자세 및 대응 방식인데 의지적, 비판적, 반성적, 체념적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찬밥을 한번 쭉 같이 읽어보고 해설을 할게요. 자, 아픈 몸을 일으켜 혼자 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뜻한 사랑을 뿜던 그녀.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라고 하고 시가 끝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핵심부터 보고서 이거를 잘 파악을 해봅시다. 처음 1번 찬밥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기 2번 감각적 이미즘의 대비 파악하기 3번 화자의 정서와 태도 파악하기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아픈 몸을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래요. 이때 이 찬밥이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서리빨은 뭐냐면요. 땅속에 물이 얼어 기둥 모양으로 솟아오른 것 또는 그것이 뻗는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뭐 밥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 봐요.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따끈한 밥은 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기 제품이 만들어주는 거죠. 한마디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밥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은 혼자 찬밥을 먹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계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 혼자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을 땐 어머니가 있어서 몰랐는데 혼자 있어 보니까 혼자서 계속 찬밥을 먹어야 한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찬밥을 먹던 가족에겐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 지금 따스한과 찬이라는 게 촉각적 심상이 대비되죠. 차갑고 뜨거운 거는 손에 대봐야지 만져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 이 두 행을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따뜻한 밥, 맛있는 밥 먹이고 자기는 찬밥, 별로 안 맛있는 밥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빠진 그릇에 찬밥 훑어 누가 남긴 무조각에 생선가시를 핥고 남긴 무조각을 먹고요. 생선가시를 핥고요. 이 빠진 그릇이란 건 그릇이 조금 깨졌다는 거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뿜던 그녀. 왜? 가족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셨던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고 왜?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뿜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화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뭐다? 그리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래요.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이게 뭔 소리예요? 어머니를 신 대신 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 뭐로 할 수 있어요? 어머니를 신 같은 존재로 인식하여 그 뭐를 나타냄? 위대함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래요. 지금 아픈 내가 먹는 거죠. 외롭고 힘든 처지인 거죠. 홀로 먹는 찬밥. 어떤 처지? 과거 어머니와 같은 처지죠. 왜?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요.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찬밥은 뭐다? 현재 화자의 처지다. 어떤 상황? 사회에서 소외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다시 봐보면 자, 이 찬밥을 먹는다. 찬밥을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밥을 먹는다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거는 시구의 반복이고 화자의 뭐를 강조? 정서를 강조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년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요? 홀로 찬밥을 먹는 내가 나와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뭘 생각해요? 어머니의 희생적 삶과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적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시가 끝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와 감상부터 다시 봐볼게요. 앞이 조금 잘려 있으니까 자습서를 같이 보면 돼요. 이 시는 찬밥이라는 소재를 통해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형상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적 화자인 나는 현재 아픈 몸으로 혼자 찬밥을 먹고 있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과거의 자신은 찬밥을 먹으면서도 가족에게는 따스한 밥을 지어주셨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는다. 즉 화자는 자신이 과거의 어머니와 같이 찬밥을 먹는 처지가 되자 그녀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며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시는 찬밥과 따스한 밥을 감각적으로 대비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를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여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과 희생을 베푸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를 소재를 통해? 찬밥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형상화해요?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한텐 따스한 밥을 먹이면서 자신은 차가운 밥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적 화자인 나는 현재 아픈 몸을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 거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찬밥을 먹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처지에서 나는 과거에 찬밥을 먹으면서도 가족에게는 어떤 밥? 따스한 밥을 지어주셨던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는 거죠. 화자는 자신이 과거에 이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찬밥을 먹는 처지가 되자 그녀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뭐한다? 공감하는 거죠. 이처럼 이 시는 찬밥과 따스한 밥을 감각적으로 어떤 감각? 촉각적 감각이라는 거죠. 대비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거죠. 또한 어머니를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여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과 희생을 베푸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축키 제일 중요한 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녀. 이거는 앞에 뭐가 들어있죠? 그녀가 들어있죠? 그녀, 즉 어머니의 삶은 어때요? 가족에게는 따스한 밥을 지어주고 정작 자신은 뭘 먹어요? 찬밥을 먹죠. 변변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고 늦은 밤까지 가족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머니는 어떤 존재예요? 신과 같은 고귀한 존재로 가족에게 어떤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한마디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 헌신적인 삶이 잘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찬밥과 세상의 찬밥의 의미에 대해 봐볼게요. 그냥 찬밥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죠. 그쵸? 내가 아픈 날 찬밥을 안 먹었으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사랑, 따뜻한 사랑을 함축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찬밥은 현재 소외된 나의 처지를 대변하는 소재고
가족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어머니들의 소외된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의 생각 한 줄을 한번 봐볼게요. 자신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사랑이 숭고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거죠. 이런 시를 자신의 삶과 연관지어 감상을 해볼게요. 자,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때요?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찾고 그 관계를 이해하여 화자의 관심사나 처지를 파악해야 되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때요? 아픈 상황이죠. 그런 것과 왜 아픈 상황에서 찬밥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여 관심사나 처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정서는 뭐예요? 시의 분위기와 화자의 어조 등을 살펴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그리움, 그리워 이런 시어를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파악해요? 시의 아름다움을 파악해 보세요. 시의 운율, 시적 표현에서 얻어진 어떤 아름다움, 언어적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의 가치를 내면화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화자와 유사한 경험이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다양한 삶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보자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옆에 문제를 풀어보고 뒤에 활동하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1번부터 봐볼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죠. 시적 대상을 회상하며 이 시적 대상이 누구예요? 어머니죠? 회상하고 있는 거 맞죠?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거 맞죠? 시상을 전개한다는 건 시를 써간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래요. 시구가 뭐가 반복되고 있죠? 찬밥을 먹는다 라는 시구가 반복돼요.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뭐죠? 따스한 밥, 찬 밥해서 대비하고 있고 주제 강조 맞죠? 그 다음에 시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격정적 어조로 표출하고 있다래요. 자, 시적 대상에 대한 감정을 격정적 어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쵸? 격정적 어조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을 막 엉엉 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정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냥 그리워 이렇게. 이것도 격정적 어조라기보다는 그냥 담담한 어조가 더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함이라고 했는데 찬밥을 먹는다, 뭐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다 현재형 어미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음 중 시어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1번 전기제품. 이게 뭐예요? 나 혼자서도 데펴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같은 건 느껴지지 않죠. 따스한 밥. 이거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재 맞죠? 그 다음에 입 빠진 그릇. 이것도 어머니의 사랑일 거고 누가 남긴 무 조각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선 가시도 어머니의 사랑인 반면에 전기제품만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기에 제시된 어머니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를 한 단어로 쓰시오래요.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래요. 얘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기억은 뭐다? 세상의 찬밥이에요. 세상의 찬밥이고 1번 화자와 어머니의 대조적 삶을 보여줘요? 아니죠. 뭐 둘에 딱히 대조되진 않아요. 뭐 어머니는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시는데 화자는 희생을 안 한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한다. 맞는 말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화자와 어머니의 궁핍한 처지 아니죠. 화자는 궁핍한지는 몰라요. 그냥 지금 아파서 찬밥을 먹는 거예요. 4번 화자가 어머니의 희생적 사랑을 깨닫게 한다. 얘도 맞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화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발견하게 한다라고 했는데